60살의 재벌, 가난한 상골 청년의 아이를 임신하다.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60의 나이, 부산을 호령하던 보석업계의 여왕 박서윤 회장. 그녀는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대저택에서 이제는 째까기는 시계 소리만이 시간을 알리는 고요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0년. 유일한 아들은 미국에 자리 잡은 뒤였다. 사회의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녀의 삶은 거대한 성 안의 외로운 여왕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맑은 아침, 해운대 해변 공원에서 마주친 한 낯선 눈빛. 위기 속에서의 단 한 번의 포옹이 그녀의 잘짜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날 그녀를 구한 사람은 강지후, 29의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의 고향은 1년 내내 안개가 자욱한 강원도 정선의 산골마을. 가난이 대물림되던 첩첩산 중에서 그는 아픈 홀어머니를 위해 단돈 30만 원과 지인의 연락처가 적힌 낡은 쪽지 하나를 들고 부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소매치기 당했다. 돈, 신분증,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연락처까지. 낯선 도시의 미아가 된 지우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웠다. 일자리를 구하려 온종일 헤맸지만 신분증이 없다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눈에 공원 산책로에 쓰러지는 한 중년 여인이 들어왔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달려가 그녀를 안아들었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휘청이면서도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 상월 청년이 부산의 보석 여왕을 구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 자신조차도 선의에서 비롯된 그 행동이 자신을 사랑과 시련, 사회적 편견, 그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관계 속에서 잉태될 작은 생명으로 이끄는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짐작조차 못했다. 한쪽에는 평생 쌓아 올린 명성, 다른 한쪽에는 황혼역에 불쑥 찾아온 설렘. 박서윤 회장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쪽에는 가난하지만 평온한 상골의 삶, 다른 한쪽에는 세상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인생 역전의 기회. 강지우는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박서윤 회장과 강지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다. 세상이 떠드는 비상식적인 연애담도 아니다. 그것은 두 외로운 영혼이 삶의 가장 진실한 순간에 서로를 발견하고 기댈 곳이 되어주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서윤이 60의 나이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가족은 등을 돌리고 사회는 돌을 던졌으며 아들은 분노하며 연을 끊겠다 소리쳤다. 세상은 마치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떠들썩했다. 과연 뿌리 깊은 편견은 진실한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박서윤과 강지우는 이 거센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며 그들의 아이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진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지고자 했던 두 사람의 찢어질 듯 아프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이야기다. 이른 새벽, 희뿌연 안개가 강원도 정선의 상골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너머로 드문드문 다구는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은 낡은 집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시간을 붙잡는 듯 했다. 어두운 부엌에서 지후의 어머니는 마비된 몸을 힘겹게 움직여 주먹밥 몇 개를 낡은 보자기에 쌌다. 3년 전 심한 몸살을 앓은 뒤 하반신이 마비된 어머니였다. 그날 이후 집안의 생계는 오롯이 외아들 지후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29의 지후. 햇볕에 그을린 다부진 얼굴과 달리 그의 눈빛은 언제나 선량했다. 그는 목덜미가 해진 셔츠에 무릎에 헝겊을 덧댄 청바지를 입고 다 달아빠진 삼선 슬리퍼를 신었다. 어깨에는 지퍼가 고장난 낡은 배낭이 걸려 있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수건,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이 전부였다. 지우야,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부디 몸 조심하고 나쁜 생각일랑 말고. 돈 벌면 전화라도 한번 다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걱정 마세요.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엄마 다리 꼭 고쳐드릴게요.
그는 뒤돌아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이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정선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는 아침 일찍 출발했다. 좁은 좌석과 구불구불한 상일의 흔들림에 지우는 멀미가 났지만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어져가는 고향의 산등성이를 묵묵히 쫓았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단돈 30만 원과 김 사장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적힌 빗발엔 전화번호 쪽지가 전부였다. 부산에 내려가면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한 먼 친척이었다. 오후 3시 버스는 마침내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도시의 열기와 매캐한 매연, 귀를 찢는 경적 소리에 지우는 어지러웠다. 희망에 부풀어 채서 내린 그는 정류장 한쪽 구석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차가운 기계 음만이 흘러나왔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이 누군가 그를 세게 밀쳤다. 번개처럼 빠른 손이 그의 뒷주머니를 파고들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30만 원과 신분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쪽지가 든 낡은 지갑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도둑이야 내 지갑. 지우는 소리치며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쫓았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낡은 슬리퍼를 신은 산골 청년의 절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터미널 앞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가슴 속에는 쓰디쓴 절망감만이 남았다. 산골에서 가져온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신분증도 돈도 아는 사람도 없는 이 거대한 도시, 화려한 불빛 아래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날 밤 그는 문 닫은 가게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배낭을 열어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꺼냈다. 딱딱하게 식고 소금 간밖에 안 된 주먹밥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남은 희망의 전부였다. 화려한 도시 부산에서 가난한 산골 청년 강지훈은 그렇게 노숙자가 되었다. 불과 며칠 뒤 운명이 그에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부산에 온 지 사흘이 흘렀다. 지훈은 유령처럼 도시를 떠돌았다. 낮에는 식당, 공사장, 창고를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물었지만 신분증이 없다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밤이면 다리 밑이나 공원 벤치에서 배낭을 꼭 껴안고 잠이 들었다. 굶주림과 갈증, 피로가 그의 몸을 갉아먹었다. 하루는 길가에 버려진 빵 봉지를 발견했다. 그는 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마치 어머니가 보내주신 온기인 양 한 조각 한 조각 아껴 먹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지우는 하운대 해변공원을 힘없이 걷고 있었다. 더는 걸을 힘도 없었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주저앉았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굶주림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놀아가야 하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러다 굶어 죽고 말 거야.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세련된 운동복 차림의 한 중년 여인이 천천히 조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박 회장님, 운동 나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가 바로 박서윤, 60살의 보석업계 여왕이었다. 부와 명성을 모두 가졌지만 그만큼의 고독을 짊어진 여자. 그녀는 매일 아침 이곳을 뛰며 대저택의 침묵 속에서 잃어버린 삶의 숨결을 되찾으려 애썼다.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무거웠다. 연이은 회의와 미국에 있는 아들의 냉담함, 불면의 밤들이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인 탓이었다. 갑자기 박소윤은 걸음을 멈췄다. 가슴을 부여잡은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다리가 휘청이더니 그대로 산책로 옆 잔디밭으로 쓰러졌다.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는 간신히 신음했다. 숨이 쉬어지질 않아.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작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제 갈 길을 가기 바빴다. 그녀에게서 불과 20m 떨어진 벤치에 앉아있던 지후만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굶주림도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달려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박서윤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지우는 주변을 향해 소리쳤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마침 자전거를 타던 노인 한 명이 멈춰서서 1219에 신고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조심스럽게 박서윤의 머리를 받쳐 안아들었다. 굶주림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공원 입구로 달려가 구급차를 찾았다.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그녀를 응급처치하고 차에 태웠다. 한 간호사가 지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같이 타시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는 다시 벤치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배는 아파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수많은 무관심 속에서 그가 베푼 이 사소한 친절이 기억되었으며 바로 그 행동이 가난한 상월 청년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을 열어주리라는 것을.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박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천장의 불빛에 몇 번 눈을 깜빡였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숨막히는 고통은 가라앉아 있었다. 젊은 간호사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박서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힘겹게 물었다. 누가 나를 데려왔죠?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회장님을 병원까지 안아다 드리고는 그냥 가버리셨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간호사는 이미 자리를 뜬 후였다. 그녀의 마음에 이상한 파문이 일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름도 모르는 젊은이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도왔을까? 감사 인사조차 받지 않고 사라진 그 남자.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그 낯선 이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차갑고 무심한 도시 속에서 자신을 굳건히 안아주던 그의 팔의 감촉만은 선명했다. 그 시각 강지우는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추위와 굶주림에 몸을 웅크렸다. 배낭을 끌어안고 얇은 외투를 배 위에 덮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는 공원에서 쓰러졌던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는 상월 사람의 본능이었다. 하지만 그 선행 뒤에도 그는 여전히 도시를 떠도는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신도시 근처의 한 대형 건설 현장이었다. 경비원 아저씨가 그를 보더니 불렀다. 이봐, 총각. 일자리 찾나? 이리 와봐. 지우는 기뻐하며 달려갔다. 경비원은 그를 현장 반장에게 데려갔다. 안전조끼를 입은 거구의 반장은 명단을 든 채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신분증 없다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하지만 힘쓰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반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단 하루 일해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지우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마침내 누군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자벽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시멘트를 개고 벽돌을 나르는 일은 고됐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고향의 어머니에게 약값을 보내고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 다른 인부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맹물과 함께 빵을 먹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저 상골총각, 일 참 야무지게 하네. 오죽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땀 흘린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머니가 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오후 그가 흙수레를 밀며 새로 짓는 빌라 앞을 지날 때였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한 여인이 내렸다. 기품 있는 보라색 원피스에 책 넓은 모자를 쓴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현장 반장 앞에 서서 서류를 내밀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초공사가 왜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죠? 공사 대금은 이미 지급했을 텐데요. 반장은 쩔쩔매며 변명했다.
지우는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수레를 밀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의 옆을 지나다 갑자기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이 지우의 얼굴에 머물렀다. 저 얼굴, 저 눈빛 너무나 익숙했다. 박서윤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혹시 그날 공원에 있던 분 맞죠? 지우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더듬거렸다. 아, 그날 쓰러지셨던 분 괜찮으십니까? 순간 공사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인부들은 일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봤다. 현장 반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박서윤의 눈시울은 붉어지고 있었다. 강지우는 시멘트가 묻은 흙술의 손잡이를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굶주림에 눈이 멀어 아무 생각 없이 구했던 그 여인이 이 호화로운 빌라의 주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박서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바람에 그녀의 보라색 옷자락이 가볍게 나부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나를 병원까지 안아다 준 분 맞죠? 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쓰러지신 걸 보고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인부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터져나왔다. 저 녀석이 회장님을 구했다고 세상에. 그런 은인이 여기서 흙수레를 밀고 있었네. 현장 반장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박서윤은 반장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지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해진 셔츠와 다 찢어진 슬리퍼를 번갈아 보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왜 이런 곳에서 자력부 일을 하고 있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신분증도 없고 가진 돈도 다 잃어버려서.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말에 박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번화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지우 같은 이들을 경계의 눈으로 보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안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순수한 선량함을 보았다. 그녀는 현장 반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 더 이상 여기서 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죠. 현장 반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우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서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값비싼 보석 때문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에게 온기를 느끼게 해준 한 사람 때문이었다. 내 목숨을 구해준 게 어찌 작은 일이겠어요. 나를 따라와요. 다시는 굶게 하지 않을 테니.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당혹감, 부끄러움,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다른 인부들은 부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검은색 세단이 공사장을 빠져나왔다. 박서윤은 뒷자리에, 지우는 운전기사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어색하게 굳어 창밖만 바라보았다. 차는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달맞이 언덕의 한 대저택 앞에 멈췄다. 아치형 정문, 잘 가꿔진 정원. 고요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는 지우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다. 들어와요. 박서윤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우는 꿈결처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회장님, 이분은 누구시죠? 날 구해준 분이에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예요. 운전기사 겸 집안일을 도울 사람으로요. 운전은 내가 가르치면 되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가 운전을 배운다고요. 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기회를 주겠어요. 지우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우는 저택 1층의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는 새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단순히 잠자리가 바뀐 것 때문이 아니었다. 몇 달 후 자신과 함께 사회를 뒤흔들 비밀을 공유하게 될 저 위층의 여인 때문이었다. 달맞이 언덕의 대저택에서 지내는 첫 며칠 동안 강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고요했지만 그에게는 숨막히는 적막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원을 쓸고 차를 닦고 유리창을 청소했다. 오후에는 박서윤이 그를 운전학원에 데려다 주었다. 강요는 아니지만 살아가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학원비는 내가 내줄 테니 열심히 배워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는 2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운전을 배우는 첫날, 그의 손은 운전대를 잡고 덜덜 떨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필사적으로 이론 공부에 매달렸다. 박서윤은 종종 2층 발코니에서 밤늦도록 불이 켜진 그의 방을 내려다보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이거 마시고 이제 자요. 지우는 당황하며 주스를 받아들었다.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요. 저희 고향에서는 회장님 같은 분을 선녀라고 부릅니다. 박서윤은 작지만 따뜻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도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냥 누님이라고 불러요.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서윤 누님.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박서윤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한 남자가 부르는 누님이라는 말이 그녀의 심장을 그토록 따뜻하게 만들었다. 석 달 후 지우는 운전면허를 땄다. 박서윤은 직접 그를 데리고 나가 정장을 맞춰주고 그를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로 삼았다. 검은색 세단은 매일 달맞이 언덕과 시내의 보석 매장을 오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가정부가 휴가를 가고 저택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박서윤은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계란말이, 소박한 식사였지만 지우에게는 진수성찬이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랑 맛이 똑같네요. 박서윤은 그의 그릇에 국을 더 덜어주며 말했다. 이제부터 여길 자네 집이라고 생각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억눌러왔던 감정이 물기처럼 어렸다. 박서윤은 문득 가슴이 먹먹해져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난 너무 오래 외로웠어. 어쩌면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도 몰라.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다. 지우는 여전히 그녀를 누님이라 불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그는 종종 2층 발코니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감사함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박서윤이 매장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던 지우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꼼짝 않고 막고 있었다. 그녀가 차에 탔을 때 그는 흠뻑 젖어 있었다. 왜 비를 맞고 서 있어요? 그녀가 놀라 묻자 지우는 태연하게 웃었다. 누님 차가 젖는 건 제가 닦으면 되지만 누님을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박서윤은 순간 말을 잃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 곁을 스쳐갔지만 그 누구도 이토록 사소한 부분까지 자신을 챙겨준 적은 없었다.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진심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우를 거실로 불러 차를 대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었던 남편,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 그리고 미국으로 떠난 후 멀어진 아들 이야기까지. 이제 아들은 내가 필요 없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지우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나직이 말했다. 누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있잖아요. 박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사랑받았던 여자라는 걸 처음으로 다시 느꼈어.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천이 남은 손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내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나의 은인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지? 그는 그것이 그저 감사함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아니었다. 그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지우는 박서윤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정선으로 향했다. 하반신이 마비된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서였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 차가 서자 지우의 어머니는 아들 옆에 서 있는 기품 있는 여인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윤이라고 합니다. 지우 씨 친구예요. 박서윤은 공손히 인사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지우는 박서윤의 손을 잡고 모닥불이 타오르는 마당으로 나갔다. 그녀는 난생 처음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고 춤을 추었다. 술기운에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었고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축제가 끝나고 지우는 그녀를 친척이 비워준 작은 방으로 부축했다. 호롱불만이 희미하게 빛나는 방 안, 그녀는 평상에 앉아 이마를 짚었다. 나 취했나봐. 지우가 따뜻하. 물을 건네고 돌아서려는데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옷소매를 잡았다. 여기 잠시만 더 있어줘요. 지우가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경계도 거리감도 없었다. 그날 밤 고요한 상골의 어둠 속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다. 그것은 동정도, 은혜도 아닌 그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 사랑이었다. 정선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박 회장님, 요즘 젊은 남자랑 다닌다던데. 그 운전기사 말이야, 아주 잘생겼더라니.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침내 미국에 있는 아들 박민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느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머니, 강지우라는 사람 대체 누구예요?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내 운전기사고 내가 믿는 사람이다. 박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어머니랑 그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떠들어요. 제정신이세요. 나는 아주 제정신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의 말을 끊었다. 난 누구 돈을 훔치지도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다. 내 양심에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어. 넌 나처럼 외로워보지 않아서 이해 못하겠지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전화는 끊겼지만 그 여파는 거셌다. 며칠 후 민주는 예고도 없이 귀국했다. 그는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지후의 멱살을 잡았다.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를 홀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민준아, 그만해. 박서윤이 소리치며 달려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거실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민준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명예를 저런 시골뜨기 운전사 하나 때문에 다 망칠 셈이세요. 박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명예? 그게 뭔데? 네가 전화 한 통 없던 몇 년 동안 이 넓은 집에서 나 혼자 지내던 시간 말이냐. 내가 누굴 사랑하든 그건 내 권리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려 했지만 박서윤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 자네도 앉아있어. 이건 우리 세 사람의 문제야. 그 후 가십성 기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재벌 여회장, 젊은 연하남과 동거 논란, 가난한 운전기사, 재벌가 상속 분쟁에 씨앗되나 박서윤과 지후의 사진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오랜 친구들은 전화를 걸어 비아냥거렸고 사업 파트너들은 거래를 끊었다. 지우는 몇 번이고 떠나겠다고 했지만 박서윤은 단호했다. 나는 평생 많은 걸 잃었어. 조금 더 잃어도 괜찮아. 하지만 자네를 잃을 수는 없어. 세상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지우는 더욱 단단해져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박서윤 몰래 작은 로펌에 들어가 주경야독하며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그늘에 머무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지키는 남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던 중 박서윤의 오랜 사업 경쟁자인 윤 회장이 그녀를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가 최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우는 자신이 공부한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녀의 무고함을 증명할 자료들을 밤새워 정리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전사였다. 어느 날 밤 박서윤은 낡은 서랍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남편이 죽기 전 그녀에게 쓴 편지였다. 서윤아, 만약 내가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오. 당신 마음속에 묻어둔 아픔,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상처를 나는 다 알고 있었소.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소.
부디 당신을 다시 웃게 하고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행복하시오. 박소윤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그날 밤 지우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해 도망치다 아이를 유산했던 아픔을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실수도 했고 도망도 쳤고 소중한 걸 잃기도 했어.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 지우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누님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 모습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우의 옛 연인이라 주장하는 여자 김수진이 나타났다. 그녀의 품에는 지우를 쏙 빼닮은 3살 배기 아들 하준이가 안겨 있었다. 오빠, 미안해. 나 혼자서는 더 이상 얘를 키울 수가 없어.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우는 과거 결혼을 강요당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박소윤은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겨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댈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은 또다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 그날 밤 박소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소파에서 곤히 잠든 하준이를 보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지우에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아이, 오늘부터 할머니라고 불러도 좋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좋아. 하지만 더 이상 남은 아니야. 나는 세상이 환호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조건도 없이 서로를 받아주는 가족이 필요해.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들 민주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힌 지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끔찍한 사실을 알아냈다. 지우가 젊은 시절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민주는 그 기록을 익명으로 어머니에게 보냈다. 어머니가 인생을 걸려는 남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박소윤은 편지를 읽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우를 추궁하는 대신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그날 밤 지우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당시 아버지를 괴롭히던 불량배들과 싸우다 벌어진 일이었고 정당방위였지만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자신을 원망하며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박소윤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자네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 아버지를 구한 거야. 그리고 그 과거가 지금의 자네를 만들었다면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때 또 한 명의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택을 찾아왔다. 바로 집을 나갔던 지우의 친어머니였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아들 앞에 나타나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과거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흑막이 따로 있음을 알렸다. 그 흑막은 바로 박소윤의 사업, 파트너이자 과거 지우의 어머니를 짝사랑했던 최진태 사장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최진태는 언론에 재벌 여회장, 전과자 연인 비호라는 악의적인 기사를 터뜨렸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세상은 다시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 절망의 끝에서 지우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떠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가 터미널에서 버스에 오르려던 순간 아들 민준이 기자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 강지우 씨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지키려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명백한 증거들 앞에 모든 오해와 거짓은 낱낱이 벗겨졌다. 최진태는 몰락했고 가족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3개월 후 달맞이 언덕의 저택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박소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지우가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해 세운 대한교육센터를 묵묵히 지원했다. 아들 민주는 이제 누구보다 든든한 아들이자 유능한 경영자가 되었다. 지우의 어머니는 손자 하준이를 돌보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또 하나의 기적이 찾아왔다. 61살의 박소윤이 임신한 것이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며 그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 봐요. 우리가 겪은 모든 상실에 대해
삶이 마침내 공평한 선물을 돌려주나 봐요. 아이가 태어난 날, 민주는 조심스럽게 동생을 안아들고 웃었다.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아가야. 완벽할 필요 없어. 그저 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선하고 용감하게만 자라다오. 인생은 때로 상실을 통해 만남을 주고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가르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젊음의 열정이 아니라 부서졌던 두 영혼의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피어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적으로 따뜻하게 막을 내렸다.